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2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강독을 할게요. 451페이지 펴보세요. 451페이지. 자, 451페이지에 보면 제2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게 452페이지인가? 예.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보세요. 자, 식민지 경쟁은 제2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더욱 치열해졌다. 전기화학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무, 구리, 석유에 대한 소요가 늘어났다. 여기에도 이제 그 고무라든지 뭐 비철금속 같은 구리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했던 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원료 공급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 기술 수준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예를 들어서 합성 고무가 개발되기까지는 천연 고무가 자동차와 탱크 생산의 필수품이었다. 천연 고무 생산지로서 식민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독일은 천연 고무가 주로 어디 나오죠? 동남아시아 쪽에서 나오죠.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독일은 어 이게 없죠. 식민지가 확보하기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고무 부족으로 탱크 등 무기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가장 먼저 합성고무를 개발에 공을 들인 것도 이런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같은 독일 같은 경우 기술력이 발달됐던 이유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없는 자원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합성고무도 만들고 원래 이제 하약도 그 초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없죠. 식민지도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공적으로 하약을 만들었어. 암모니아를 섞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기업과 국가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놓고 벌이는 경쟁과 전쟁은 세계 최대 산유지인 중동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2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강조를 했고요. 자, 서양사 개론에 보면 이제 제국주의 넘어갈게요. 자, 제국주의 이제 여기 내용 보면 제국주의 배경이가 특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국주의 이론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볼 텐데 먼저 살펴볼 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배경과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여기까지가 배경과 특징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설명이 좀 약간 미흡해. 예, 좀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일단 비상교과서를 읽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심화 교재에도 좀 설명한 다음에 강독을 할게요. 자, 비상교과서 158페이지 펴보세요. 자, 158페이지에 보면 제국주의 성립 배경이 나오죠. 음,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서는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이어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났고, 그러자 유럽 열강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값싼 원료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잉여 자본에 투자할 곳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서 약속의 식민지 삼았는데 이러한 열강의 대입 행정을 제국주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유럽 각국은 다른 나라 경제를 하려면 식민지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민족주의에 호소했죠. 이런 민족주의는 침략적 민족주의죠. 자, 국민들도 식민지 획득이 실업과 같은 국내 문제 해결하고 국가의 위신을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침략 전쟁을 지지했다. 제국주의는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식민지에 문명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개했다.
자, 이 사회 진화론은 이제 그 19세기 후반 때 스펜스가 다인의 진화론을 자기식도 개조해 갖고 만든 거죠. 그래서 우월한 나라가 어 나라 민족이 열등한 나라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이 사회 진화론이 제국주의 이론을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그 일본이나 중국에도 들어가. 이게 동남아란다. 동아시아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자, 이런 연구나 백인종 우월하고 학인종은 백인종 우월하고 한인종이나 흑인종은 미개하던 인종적 우월감에 이어져 유럽 국가들이 비유럽 국가를 지배하는 걸 정당한 이용했다. 제국주의 정책을 뭐냐면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 심화 규제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이 전개 과정을 볼게요. 제국주의 정책은 19세기 때 등장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도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민족의 어떤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민족주의 영향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전개 과정을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2차 산업혁명이 발생했죠. 그래갖고 제2차 산업혁명 결과 전력이나 석유가 동력 사용됐고 중화학공이 발달됐고 대규모 기업 공장이 생겨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돼. 그리고 그 당시 교통수단이 또 발달이 돼요. 통신시설을 준대고 그래서 유럽과 비유럽의 사이의 교류가 용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 2차 산업혁명 결과 경제 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잉여자본 형성과 독점자본이 강화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2차 산업에서 형성된 그 공업은 중화학공업이 주류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온 것 같이 중화학공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에 조그만 소매금융 가지고는 상업금융 은행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 이제 못하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겠죠. 은행도 커야 되겠죠. 이런 은행들 뭐냐면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자, 투자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뭐 자동차든지 조선소나 이런 것들 막 배를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득을 남겨서 안 되겠죠. 많은 이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야. 이 규모의 경제 아래서는 등치가 큰 몇 개 업체들만 살아남아요.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도태되거나 합병되거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과점 형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두세 개 업체들이 나눠가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섬유 회사들, 뭐 옷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많죠. 근데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기 이렇게 만드는 게 자본이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별로 없잖아요. 몇 개 업체만 그 있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는 여기 이제 그 보호무역 그다음에 시장을 독점하고 카르텔 아마 트러스트 이런 형태로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인데 자, 이 독점 자본주의에 뭐가 플러스 시키냐면 뭐가 되냐면 금융 자본이 그러니까 결합이 돼요. 은행 자본 이게 금융 자본은 은행 자본이네요. 투자 은행 자본이 결합이 되죠. 이 독점 자본주의와 은행 자본이 결합되는데 결합 형태는 아까 전에 말처럼 투자 은행들이 이런 중화공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 중에 돈을 제대로 갚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 돈을 못 갚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은행들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행이 이제 돈을 못 갚으면 그 주식을 자기 은행 소유로 만든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은행들이 이제 뭘 소유하게 되는 거야? 기업을 소유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인데 독일은 콜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회사가 있으면 어머니 회사가 있으면 그 밑에 자회사가 있어. 예. 근데 이 모회사는 대개 보면 은행을 중심으로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자본과 이런 독점 자본주의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독점화된 산업 자본이 결합이 돼. 어, 이게 이제 뭐냐면 금융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제국주의는 이런 독점 자본과 그다음에 금융 자본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됐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와 이 금융 자본주의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은행들이 기업까지 다 소유하고
그리고 돈이 이제 은행에 막 축적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근데 은행에 돈을 계속 모아두면 별 의미가 없죠. 굴려야지. 어딘가 뭐 투자하거나 빌려주거나 하는데, 그래도 은행들은 처음에 국내에 막 투자를 해요. 국내 산업시설. 예. 근데 국내 산업시설이 이제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오히려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 볼 수 있어. 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디 나가면 해외로 나가게 돼요. 해외 식민지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역할이 바뀌어지게 돼요. 식민지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원료 공급지나 상품 시장의 역할을 했죠. 이걸 그대로 이제 제국주의 시대도 그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투자지의 역할을 해요. 그 국내에 남아도는 그 잉여자본의 투자지 역할을 식민지가 했다. 네. 그 제국주의 시대 때는 원료 공급과 상품 시장 역할뿐만 아니라 잉여자본의 투자지 역할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독점 금융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럼 독점 자본들이 형성이 됐으면, 금융자본이 이렇게 형성됐으면, 자, 잉여자본 축조에서 이제 식민지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민지를 통치할 때 무조건 무력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군대 빌려가지고 막 짓밟는 것도 있지만, 어, 또 뭐냐면 또 얘네들 정신을 또 뭐냐 개조해갖고 지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야. 사회 진화를 통해서 너네들이 열등하니까 우리의 지배받는 건 당연하시고 합리화시키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적으로 인력이나 물자를 사람들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용하죠. 이렇게. 그리고 사회 진화론에는 또 뭐냐면 또 거기에 플러스 이면에는 어떤 백인 우월주의, 뭐 백인의 짐이라는 이런 것도 강조하죠. 뭐 이런 것들이 플러스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식민지를 통치를 합리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를 보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뒷받침하고 침략적 민족주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가 있고, 사회진언의 자연도태, 적자생존 개념으로 제국주의 침략 정당했다는 거, 교화의 사회, 백인의 짐 같은 걸 그래서 선교 사업을 하고 흑인 지역의 정통사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갖고 이제 백인들, 그러니까 그 유럽의 문화가 이제 흑인 지역에 들어오면서 흑인 지역의 정통사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유럽 문화를 크게 이식시켜 주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볼게. 그 교화 사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백인의 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백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거야. 얘네들을 이제 불쌍하니까 좀 교육도 시켜주고 개화 좀 시켜줘라. 그래서 그 명을 받고 뭐냐면 우리가 가기 싫은데 식민지에 가갖고 그걸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를 점령했다. 막 그런 개 같은 논리인데 하여튼 그런 논리들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서양사 총론에서 좀 볼게요. 자,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상투적으로 교화의 사명을 내세워 아프리카, 아시아에 진출했다. 역사가 정치가 문학은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했다. 그 유명한 영국 문인이었던 키플링은 백인의 짐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그 영국의 시인 키플링은 백인을 지도하고 계하는 이들 백인의 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선사 개론이니까 좀 뒤에 읽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배경은 근본이지 하니까 교통수단 발달, 통신시설 확대 같은 유럽과 비유민의 주요 용이 있는데 근본이지 확립은 이제 금을 찾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세아니아라든지 저 아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금 강산 채굴하는 과정에서 진출했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2차 산업혁명이 배경이 되고요. 특징은 독점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가 형성됐다. 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형성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잉여자본의 투척지로서 식민지가 부각이 됐다는 것 특징이고요. 그래서 종전의 단순한 상품 시장에서 그다음 원료 공급지와 식민지 역할이 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에서 잉여자본의 투자지도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적 이데올로기가 뒷받침했고, 그래서 사회진화론, 그 다음 백인의 짐, 이런 것들이 했다는 거. 그래서 결과 후진 지역의 정통사에 큰 영향을 줘서 유럽 문화가 이식됐다. 정통사회를
좀 변형을 시켰다, 파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영국 외에 유럽의 각국과 미국에 파급되었고 자본주의 고도로 발달하게 되자 서양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1870년대 내지 80년대부터 종전과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더 강한 열기를 가지고 후진 내지 저개발 지역으로 진출 과정을 팽창하게 했다. 산업화의 이제 선진 자본과 선진화된 산업화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화학공업 같은 새로운 공업의 원료, 새로운 작품의 시장, 증가한 인구를 위한 식량, 그리고 이민의 배출과 국내에 남는 자본을 보다 더 유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을 다투어 해외 진출했고 가능한 많은 민족과 많은 지역의 자국의 깃발을 꽂으려고 강적인 충돌을 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민족주의 입각해서 자국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것들 요인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국민도 단합을 시키고 19세기 말부터는 1차 세계대전이 이르는 시기에는 이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해외 팽창은 단순히 경제적 침투가 아니라 그것에 보태어 강대한 식민지를 창건하거나 확대하려는 정치 진출이요 세계 영토적 분할이었다. 자, 그제 한 세대도 되지 않는 기간에 전 지구적인 육지의 5분의 1가 전 주민의 10분의 1이 유럽 열강 식민지에 들어오게 됐다. 자, 이를 가리켜 제국주의, 신제국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제국주의란 용어는 예전부터 사용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 대국을 이루는 그런 것을 제국주의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국주의는 일종의 이제 19세기 때 제국주의야. 요 제국주의를 우리가 보통 고전적 제국주의라고 해요. 고전적 제국주의. 예전에 제국주의와 구분해서 고전적 제국주의라고 해요. 19세기 때 유럽에서 행해졌던 제국주의를. 그래서 왜 고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제국주의 하면 딱 요 19세기 때 상황이 딱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전적 제국주의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제국주의 이론은 지금도 행해야죠. 뭐 현대적 제국주의 갖고 이제 현대에서는 정치적인 지배보다는 주로 문화, 경제적, 예술한 형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제국주의 국가다 이렇게 불렸던 것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 사회적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는 19세기 때 유럽 각국이 행했던 이 고전적 제국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제국주의, 고전적 제국주의의 위견에 대해서는 좀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제국주의 관점이 있는데 제국주의 관점이 여기에서부터 해서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국주의 관점이에요.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제국주의가 왜 원인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제국주의 원인에 대해서 두 사람이 유명하죠. 하나는 호스고 그 다음에 홉스와 네닝이 있어.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관점이 더 유명해요. 홉스와 네닝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홉스의 이론이야. 홉스는 마르크스주의는 아니고요. 좀 약간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노동자 작가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르크스주의는 아니에요. 자, 보면 자,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당대의 오늘날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와 해석이 가해졌으며 그중에 총기에 매우 유력한 것은 영국 노동당의 좌파 속했던 홉스와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레닝이 제국주의입니다. 자, 제국주의가 절정기에 달하기 시작했던 1902년에 출간된 저서에는 홉스는 이제 홉스부터 보는 거죠. 홉스의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국내 시장에 유리한 투자가 불가능해진 잉여 자본의 청약 경쟁이 났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잉여 자본들이 이제 더 국내에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투자한다고? 식민지에 투자하죠. 식민지에 투자하니까 식민지에서 서로 가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자, 그것은 결국에 국내 하층민들이 돌아갈 목을 소수의 금융자본가들 내지 부연 부유층의 탓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되냐? 이 사람은 그 해외 지출
가소소비를 뭐냐면 그 소비를 타겟 해외 진출하는 제국주의를 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투자를 찾는 것보다는 투자를 찾는 것보다는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야. 내부에 못 먹고 못 사는 데에게 잉여 자본들을 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분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가소소비를 타개해서 해외 진출하거나 제국주의를 정책을 펼쳤던 걸 보다는 그 분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 사람의 특징은 제국주의가 꼭 도래할 것이다고 보는 그 뭐냐면 레닌과 달리 제국주의 필요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분배만 잘 해결하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국내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국주의 필요성을 뭐 부정했다. 그러니까 국내 그런 분배를 잘하면 분배를 잘하면 제국주의 문제는 개선할 수 있고 꼭 제국주의자한테는 제국주의 그 뭐냐면 단계를 거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봤던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흡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흡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부터가 레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출간된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 제국주의에서 레닌은 제국주의는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성립되고 자본의 수출 현적의 의의를 갖게 되고 국제 트러스트에 의한 세계 분할이 시작되면서 최대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 지구 영역이 분할된 완료된 그리고 발전 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라고 규정했고 자본주의의 제일 발달되면서 또 마지막 단계가 이 제국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급했던 건 앞에 언급했던 배경도 있죠. 예. 그래서 금융자본이 형성되고 독점자본이 형성되면서 축적된 자본들 안에서 다 쓰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에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나갔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레닌은 제국주의의 필연성을 강조해요. 그 앞에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배 문제만 해결되면 필연적으로 그런 제국주의 정책을 할 필요 없다. 선택의 문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국주의 정책은 결국에는 자본주의에서 꼭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멸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국 자본주의의 바깥의 틀, 그러니까 좀 약한 고리인 그 러시아에서 같은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면하는 상황에서 이 자본주의의 약한 틀 바깥에 있는 외곽 지역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레닝의 그 제국주의론은 일종의 러시아 혁명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몰락을 예고한 동시에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발발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도 이제 규정했다. 이를 더 부연하자면 자본주의는 1870년대 이후 생산과 자본의 집중 후 독점 단계가 접어들었고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이 융합되어 상품 시장과 는 다른 자본 수출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해야 될 거네요. 자, 국제적인 자본 가진 독점 단체가 형성되어 세계 분할에 나서며 최대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자본 수출 모든 수단의 정치적 지원을 받는 경제 침투, 강요된 영토 방압, 또 제국주의 정책들의 전쟁 등원해서 지구의 영토적 분할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닌은 제국주의를 과도한 자본주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바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건데 보통 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보통 통론에 실려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제국주의 교과서에도 있고 근데 이 레닌의 제국주의에다가 플러스 요인이 있어. 레닌의 제국주의도 받아들이지만 그거 외에도 그 외의 요인이 있어 또. 그 요인이 요 밑에 있어요. 여기까지. 예. 자, 그 레닌 그 마지막 견해는 그 후의 역사에 증명하듯이 그 오산이었지만 그 제국주의 해석의 굴곡은 비단 공상세계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그 비공상세계도 수용되었다.
그러니까 레닌은 자본주의 독점 단계의 발전을 자본주의 법칙으로 파악했으나 실제로는 법칙으로 파악했다는 필연성으로 파악했던 거죠. 그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가 제국주의라는 건 필연성을 강조했죠. 자, 실제로는 18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된 유럽 경제 대불안과 2차 산업혁명 진행이 기업 연합이나 기업 합동 그리고 기업의 대형화 독점 체제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서 여기 법칙에서는 금융자본이 형성돼 갖고 독점 자본과 결합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인정하지만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그 당시 제2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독점 자본을 형성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레닝의 위견에 좀 플러스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부정한 건 아니에요. 플러스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닝이 지적했듯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융합으로 인한 자본 수출, 즉 국내 잉여자본의 유리한 투자시장 확보가 제국주의 정책의 해외 진출, 제국주의적인 해외 진출의 요인, 새로운 요인이 부각되었지만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된 게 또 있죠. 대분화로 인한 국내 시장의 위축, 독일과 프랑스 등의 자본주의 열강 간세 장벽 설치, 그리고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화학공업 같은 신흥공업의 발달 등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연료 활동과 상품 시장에 해외 진출하게 했다. 뭐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비슷해요. 예. 그래서 레닝의 어떤 이론에다가 플러스된 요인을 갖다 덧붙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국주의 이론과 관련돼서는 서양사 강좌에 더 자세히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453페이지. 서양사 강좌에 보면 거기 이제 제국주의 이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갖고 머브스부터 해갖고 쭉 나오는데 여기부터 해가지고 뒤에까지 여기까지가 제국주의 이론과 관련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뭐 발란이라든지 프랑크라든지 프랑크의 종속 이론, 월러스타의 뭐 세계 체제 이론 등등 있는데 건너 다 띄고 여기는 서계와 관련된 내용들만 읽어볼게요. 앞에 이제 영국의 홉스 있죠. 홉슨. 홉슨 내용 볼게요. 자, 홉스는 제국주의 문제를 소득과 자원의 관리를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봤다. 그러니까 런던의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사사로이 이익을 추구한 일군의 무리들이 그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이용해 해외 산업을 벌이면서 그 이걸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이걸 이제 이 런던의 금융업자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 설명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산업자본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나 투자나 투기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지 뭐 등등 해갖고 이제 금융자본 투자해가지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하죠. 이걸 이제 뭐냐면 신사자본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추구했던 자본주의를 신사자본주의라고 하죠. 그 노동자처럼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딱 정장 빼입고 일을 안 하면서 불료소득이죠. 돈을 뭐냐면 얻는 사람을 신사자본가, 그들 신사자본주의인데 이 신사자본주의가 19세기 때 중후엽에 영국에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땅이나 그다음에 주식이나 근데 막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어. 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는 멍청한 짓이야. 예,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과 미국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왜냐면 독일과 미국은 그 당시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벌었거든. 근데 어느 사회나 어느 경제 체제나 이 금융 가지고는 돈을 근본적으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없어요. 개인한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나 이런 그 사회 전체에서 이득이 되는 건 제조업이야. 제조업이 어느 정도 탄탄해야지 일자리도 창출되잖아요. 근데 런던은 그 당시 영국 그렇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 일자리를 다 뭐냐면 미국이나 독일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 자, 따라서 홉스는 국민 사이의 분배를 좀 더 민주적하여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국내 시장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본주의 운영을 봤다. 그 잉여 자본을 그 노동자들 많이 고용해갖고 그 구매력을 높인 다음에 그들 소비를 통해서 그냥 잉여 자본을 투자지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에서 이제 시장이 커지면 어떻게 됐어요? 국내 시장 커지면 잉여 자본들이 거기 투자를 하겠죠. 밖으로 안 나가고. 자, 홉스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에 연결되었다고 보였지만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피정적 결과를 보이잖아. 예. 노조 계통에서 분배 문제가 해결되면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해외 투자가 아니라
국내 구매력 향상을 통해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구매력 강화는 분배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가게 되고 국내 시장의 수요가 늘어가고 그러면 투자는 국내 시장에 할 거냐.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이 홉스의 견해에 대해서 뒤에 이제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비판을 좀 해요. 이 레닝인데 레닝은 홉스의 의견을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홉스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닝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주장했다. 레닝의 이론은 홉스의 제국주의 비판,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에 대한 주목한 헐버팅의 금융자본주의론, 금융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결합한 부활리의 이론을 종합해내는 주장이다. 제국주의는 금융 독점 자본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지구상의 모든 영토를 분할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고 레닌은 1차 세계대전 사이에 자본과 사이의 영토 재분할 정책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피전 쪽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전 쪽으로. 결국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면할 것이다. 근데 이게 그 미래대로는 안 됐죠. 그렇지만 제국주의 배경이나 어떤 인식 자체는 상당히 후대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서양사 개론에도 이 레닝의 제국주의론을 좀 비판하면서도 그 배경 부분은 계승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 제2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 잡다하게 집어넣었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 뭐 누센부르크가 있고 뒤에 이제 뭐 발렌이 있고 프랑크 그다음에 얼려스터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예.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 얼려스터의 그 세계체제론 있죠. 요거는 좀 약간 그 사회학에서는 좀 강조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한번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어 프랑크는 라틴 아메리카 저개발이 16세기 이어서 자본주의 침투 때문에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프랑크의 종속 이동과 관련된데 그에 따르면 저개발은 위성 경제들이 중심지에서 종속적인 부유자 확립을 통해서 공고해졌고, 자 월스트의 자본주의는 그 16세기 때 세계 체제론을 볼 수 있다. 16세기 때 서양 중심의 어떤 대항해 시대 이후에 형성된 세계 체제로 본 거죠. 자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기제에 서열에 대 금융 국제 분업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이제 지리산업 발견 이후에 전반적 국제 분업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세계 체제에는 고임금과 고유의 부분에 잠깐 중심부세가 있고, 이때 중심부라는 거는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저임금의 저유는 부분에 집중되어 온 주변부. 예, 주변부는 저기 남미나 뭐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반주분부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국주의 전개는 자본주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 프랑크의 종속인원하고 어렸을 때 세계체제는 하도 사회학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제국주의에 이런 또 공통의 특징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프랑크든 간에 예전의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국가 안에 중심부 국가 안에서만 본 거야. 서양 열강선에서. 근데 그 뒤에 프랑크나 월려스트 바람 같은 사람은 제국주의 중심부에서만 버티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식민지야 제3세기까지 이제 봤다.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봤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예, 서양사 개론을 읽어보죠. 자, 이 앞에까지 얘기한 건 이제 그 뭐냐면 제국주의 어떤 경제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제국주의 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죠. 복합적 요인. 민족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인의 짐도 있고, 사회 진화론도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도 일종의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시키고 팽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국주의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사용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민족의 영광을 드는 민족주의 팽창의혹이죠. 팽창의혹이 강요가 있고, 제국주의 팽창은 별로 헐떡을 받지 못한 대중들로부터 지지 환영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솔직히 뭐 제국주의 정책을 해갖고 이득을 보는 것은 상위 부르주아 세들이죠. 대중들은 큰 이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열광한 것은 내가 프랑스인인데 프랑스가 어디 땅을 점령했다. 거길 지배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제국이 있다. 그 자체가 이제 일종의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거야. 네, 정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고 이런 걸 이제 자주 보여주면 대중들의 현실 속의 어떤 문제점, 계층 문제나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 덮어질 수가 있어. 이 민족주의 큰 틀 속에 민족의 영광 아래. 그래갖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어떤 선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덮는 거죠. 일종의 숨기는 거죠. 그래서 어, 그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중들의 불만을 좀 없애서 국가를 단합시키는 그 역할도 한 거야. 예. 그래서 평상시에 제국주의 비판적이었던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좌파 계열도 파쇼사 사건이나 모국고 사건 등에서는 일제히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섰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보유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지위와 위신을 상승시켜 준다는 생각은 당시 각 국민들의 대중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였다. 이외에도 미개한 사회의 문명을 전하고 그들을 개화시킨다는 것은 인도주의를 만족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산업은 성스러운 산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시인 키프링은 그 당시 미개인들을 지도하고 개화한 것이 백인의 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라고 했다. 사실 선교사, 의사, 기술자, 식민지 관료 등은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미기사의 문명 혜택을 전달했고 후린 지역의 지배자 중에 그들 근대를 위해서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본 게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진출했던 많은 선교사들이나 기술자, 의사들이 난 이 지역을 지배해서 얘들 착취할 목적으로 간 사람 등 솔직히 거의 없어요. 이 선교사들이나 의사는 얘네들이 처음 올 때는 순수한 목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 순수한 목적은 얘네들 가갖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시켜 주겠다. 얘네들 불쌍하니까 인도주의 목적으로 갔겠죠. 처음에 그렇게 갔어. 근데 이제 얘네들 이제 선교사 의사들 가갖고 보니까 이제 얘네들 눈과 귀가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관련된 그 지역의 소식들을 알려줘요. 이 지역은 어디 어떻게 산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그 소식을 받은 이 지역에 대한 그 뭐냐면 정보를 얻은 그 자본가들이 이제 얘네들 거기 왔더니 뭐 그 값싼 원료도 많고 그다음 내 물건 팔아 사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요 그 지역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정보에 따라서 이 지역에 진출해 버려. 이 진출해 갖고 공장도 만들고 뭐 회사도 만들고 등등 해요. 그럼 당연히 지역민들이 반발하겠지. 외세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제 하다가 이제 자본가들 몇 명 죽고 선교사들 몇 명 죽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이걸 노려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개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뭘 하냐? 군대를 동원해. 명분은 어, 그 당시 이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선교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게 들어와서 군대를 들어와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제국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정복 국가와 좀 달라요. 예전에 정복 국가는 일단 치셔갖고 그 지역을 수대만 만든 다음에 완전히 복속을 시키잖아요. 힘으로. 근데 얘들은 일단은 군사적 힘을 통해서 복속을 시키지만 일단은 복속시키고 나서는 계약을 맺죠. 계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죠. 항상 국제법에 따라서 조약을 맺어서 이걸 뭐냐면 합리화시켜. 예. 그리고 나서 군사적인 어떤 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예속화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조약 체계가 되게 발달됐어요. 예전처럼 그냥 점령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위협을 주고 그다음 군사적 힘을 보여준 다음에 일단 굴복하면 조약을 맺고 이 조약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침투를 하게 돼요. 경제 이득을 뭐냐면 땡기고 그리고 이득을 챙기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조약 체계가 이제 뭐냐면 만국공법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에서는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만국공법 국제법 체계를 마련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국제법 체계는 제국주의 국가들 일종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정복 국가가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국제법 체계를 통해서 얘들을 하나하나 식민지화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하여튼 계속 강조해 볼게요. 그래서 선교사, 의사, 기술자, 시민이 관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명의 혜택을 전달하고 후진 지역의 지배자 중에 그들의 근대에서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하고 그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도 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까지는 좀 약간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이 뒤부터는 자본가가 따오죠. 그래서 더 많은 이는 자본가가 오고 선교사들이 전달해주는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자본가가 따오고 그래서 자본가가 또 하면 또 본국의 군사력을 이제 뒤따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한 선의의 전도 사업이나 기업의 진출은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곳의 토착 문화와 특정 특히 지배세력의 강약에 따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보호령을 만들게 되고 마침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적지 않았다. 경우가. 그래서 이런 이제 처음에는 인도적 목적이었다가 그다음 자본가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자본가 그 선교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 제국주의 국가가 이제 군사적 지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힘을 굴복시킨다 만국공법이라는 국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그 지역의 어떤 정치, 사회, 경제를 장악을 해버린 거죠. 예. 자, 제국주의적인 어떤 해외 팽창과 식민지 경쟁은 고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열되어 가속되었다. 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종전의 식민지 국가에서 보태어 독일, 이탈리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조차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다. 자, 제국주의 식민지 획득 경쟁은 한층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대립을 낳고 되고 그것은 다시 국제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했다. 자, 이와 더불어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발과 반항이 일어났고 1차 세계대전 고비로 반식민지와 해방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이 강번히 전개했다. 자, 이때 민족주의는 앞에 유럽에서 말한 부흥적 민족주의와 침략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와는 좀 거리가 먼 민족주의예요. 요거는 이제 외부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내부의 응징력이 결집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성된 저항적 민족주의죠. 대개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민족주의는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에 근거를 둔 거야. 저항적 민족주의. 자, 그러면 이제 각국의 제국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각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자, 이게 이제 서양사 강좌에 있거든요. 예, 교과서에도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냥 강좌 통일해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강좌 좀 보죠. 네, 부분에 있나? 네, 적어놨는데 여기 가려 있네 제가.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영국을 보죠. 영국. 영국. 제가 좀 다른 걸 펴놓을게요. 저도 여기 영국인데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이게 몇 페이지야? 446페이지인가? 잠깐 이게 정확히 안 적혀 있어갖고 446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되네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그래서 각국의 제국주의 특징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영국과 관련돼 갖고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대에 이제 제국주의 선두에 선 나라는 영국이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 제국은 총 20년에 세계 영토의 4분의 1과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넘는 4억 5천만 명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제국주의 시대는 영국이 지닌 독보적 힘을 우위가 위협받는 시기였다. 19세기 때 얘기죠. 영국의 해군력은 예전에 최정상기를 누렸는데 이때 이제 그 이게 영국 해군력 1위였죠. 영국은 해군력을 되게 강하. 식민지가 곳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1위였는데 1860년대는 그 다음 2위와 5위 국가들의 함선을 다 합쳐도 영국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 1880년대 이후에는 추격당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889년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위와 3위 국가들이 보유한 군함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했는 이른바 이국 포준의 골자를 하는 해군법을 제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군법을 제정했는데 이 해군법은 그 독일의 함대법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에름 2세가 그 영국의 해군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함대법, 네, 그다음 해군법에다 또 번역하는데 독일의 함대법을 정해놓고 해군법을 만들어갖고 그 몇 년까지 독일의 함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법을 명시했죠.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국 포준이라는 건 뭐냐면 1위 국가가 영국이잖아요. 일단 영국이야. 근데 2위부터 계속 얘네들이 쫓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5위까지는 예전에 이렇게 합친 애들이 영국을 못했는데 영국도 못했는데 점점 이제 얘네들 합친 것이 영국을 능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 해군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아예 법으로 2위와 3위 합친 것보다도 영국이
많게 군함을 보유해야 된다고 법은 명시되는 거야. 그래서 군함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해군법을 제정했고 경제 측면에 볼 때는 1870년대 독일과 미국의 기술 개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해군법을 해서 해군은 이제 강화했지만 일단은 군함 통수만 강화한 거지 기술적인 측면에 볼 때는 독일과 미국에 비해서 뒤떨어졌다는 거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상당히 빵빵빵빵하죠. 뭐 잠수함 같은 것들 만들고 그렇지만 이제 군함의 어떤 양이라든지 군함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은 독일이 좀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 때 영국 군함한테 뭐 유투야탄 해전에서 그냥 깨진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이러한 상황이 뭐야? 이제 영국이 이제 미국이나 독일한테 뭐냐면 거의 패권국의 위치로서 이제 뭐냐면 자리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영 영방이라는 구상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아, 그레이트 브리틴이라는 구상을 해요. 그래서 미국까지 제국 확대를 도모했다. 자, 미국을 영국에 같이 끼워놓고 이제 하는 거야. 미국은 그 당시 막 뭐냐면 부상된 나라였죠. 미국을 왜 집어넣냐면 미국이 예전에 자기 영국인이었잖아요. 앵글 섹슨 계통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민족들이 섞였지만 주류 계통은 영글 섹슨 아니야. 영글 섹슨 문화가 지배했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영어도 같이 사용하고. 그래서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대영 영방을 구성하자 이런 게 내용을 구상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가 로주라는 사람이 로주 장악권을 마련하고 대영 제국 안에 있는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 로주 장악권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앵글색스 문명으로서 유대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서 생각했었다. 대영 영방에서의 하는 로주의 구상은 미래 위에서 자유주의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패권국이 있잖아요. 지금 패권국이 뭐죠? 미국이죠. 패권 국가가.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그 뒤에 패권국을 뚫는 나라가 있죠. 중국이야. 지금 이 G2라고 해갖고 얘네들이 막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어디를 눈치를 들 것인가 어느 줄을 설 것인가 눈치 보고 있고 저는 미국 편을 딱 썼으면 좋겠어. 중국은 아니야. 예, 중국 몸은 아니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영국은 19세기 후반에 가면 일단 패권국이에요. 일단 그렇지만 이제는 기울어진 나라죠. 얘네들은. 예.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쫓아온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독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영국 입장은 독일은 영 아니야. 일단 문화적으로 틀려. 얘는 게르만이고 얘는 앵글색슨이잖아. 예. 자, 일단 물론 독일 민족이나 게르만 민족이지만 하여튼 이제 문화적 독일 문화하고 영국의 앵글색슨 문화가 좀 다르죠. 근데 미국하고는 그래도 친밀감이 있어.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만든 것이 대영 영방인 거야. 미국 거여서 얘네들하고 이제 같이 친구를 먹고 문화적으로 동질감도 있고 영어도 같이 쓰니까 이 독일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한테 이제 패권 넘어가죠. 1, 2차 세계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대립이 영국과 미국에 이렇게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앵글색스 민족이었고 같은 앵글색스 문화를 공유했고 그다음에 공통된 적이었던 독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미국 패권으로 넘어갈 때 영국이 자연스럽게 미국한테 패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야. 예, 인정해 줬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관계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영국은 어느 열강보다 탈식민지화 단계로 준비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1926년 웨스트민스턴 회담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웨스트민스턴 회담에서 우선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백인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 그러니까 백인들이 거주하거나 예전에 영국민들이 예전에 지역에서 이제 거주했던 지역은 자치령 지위를 부여했고요. 이들을 연령방에 이제 조직했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따로 있고 다만 이제 그 여왕이나 이제 영국 왕을 모시는 그런 형태죠. 자, 그리고 1922년 이집트나 1923년 이라크를 독립을 인정했고 예전에 이거는 보호령에 있었던 국가들이에요. 자, 이거 있고 인도에서는 1919년 교육과 보건, 공공산업 등 관련된 권한을 토착 세력들 이관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토착 세력의 정치 양상 간접 통치 방식을 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통치 방식의 특징이 간접 통치예요. 이게 예전에 지금 교과서에 나왔는데 영국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육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해군만 좀 강할 뿐이지 육군이 별로 없어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적은 그 인구로 적은 인구와 비용으로 그 강대한 그 뭐냐 식민지를 경영해야 돼.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 거기 가서 파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식민지인들 중에 이제 상층부를 포섭을 해요. 그래서 얘들 포섭을 해갖고 영국에 유학을 시켜주고 영국인을 만든 거야. 영국인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 통해서 밑에 있는 대다수의 99%를 통제하는 방식이야. 예. 이런 식으로 간접 통치를 해. 예. 또 얘네들이 또 간접 통치 외에도 또 무슨 방법이냐면 디바이드라고 하죠. 음, 분리 통치를 해요. 분리 통치. 이게 좀 되게 약삽한데 그 예를 들어 이제 영국의 인도 지배 같은 걸 보면 얘네들이 이제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었죠. 카스트. 여러분도 아실 거야.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 카스트가 그 영국 인도 통치 전까지 계속 존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카스트라는 제도는 이제 만유법정에 이제 뭐냐면 통해서 확립이 돼 있잖아요. 여기 기록이 되는데 만유법정이 이제 했던 게 쿠타왕조 때요. 이 쿠타왕조 때가 이제 4세기 때 정도 되거든요. 4세기, 6세기 정도. 근데 요때 확립된 거고 카스트가 요때가 제일 이제 극성기였고 뒤에 이제 6세기 이후부터는 이 카스트 제도가 점점 쇠퇴해요.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그리고 이제 카스트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바꿀 수도 있고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선조들이 뭐뭐에 뭐 브라마니 쿠사츠고 그런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게. 근데 영국이 이제 인도를 장악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적인 시스템 같은 거. 근데 당연히 인도에도 그런 통일적 시스템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인도를 장악한 통일적인 어떤 사회적 룰이 뭘까? 그걸 공부를 했어. 얘네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어디든 이 마눌법전을 찾는 거야. 마눌법전에 보니까 뭐 그 브라만, 크샤트야, 그 바이샤 뭐 이런 거 계층들이 쭉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를 움직이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절대적인 거 아니었고 뭐 자기 노력 따라 상위 카스트 올라갈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뭐냐 요인들에서 사회지가 결정된 그 유동적 사회인데 영국에서는 그 뭐냐면 인도 사회에 발을 띄고 그걸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인도 사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으로 배운 거야. 음. 근데 문제는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더 위험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그때까지 그랬어. 근데 그 나중에 세포이나인이 나잖아요. 세포이나인. 세포이나인이 나니까 이제 이거 이제 세포이나인이고 나서 이제 영국이 예전에는 영국의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강요하고 막 기독교를 강요했는데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예전 제도를 바탕으로 통치하자. 그게 편하겠다. 그래갖고 최고 배운 카스트 제도 있죠. 이 카스트 제도를 여기 인도인들에게 이제 부과를 한 거야. 인도인들 계층 구조에. 그래서 얘네들에게 이제 그 당시 그냥 희미하게 남아있던 카스트 제도를 얘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브라만, 크샤트야, 그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등등등 네 개 계급으로 나누고 그 밑에 불가천천민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지위를 부여해요. 그리고 절대 한번 부여된 지위는 영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 곤치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이제 모든 계층들이 이제 계급 상승하려면 어떻게 영국 눈치를 봐야 돼. 예. 그 영국이 이걸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바이샤하고 아니 크샤트와 브라만 계층은 영국에 비교되면서 얘네들에게 이제 그 영국에 유학도 가고 뭐 자기들끼리 이용해서 최대한 백이나 시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통해서 또 밑에 있는 계층을 통제하고 자 이런 식의 분열 정책을 해요. 분리 통치를 하는 거죠. 디바이드 룰을. 그리고 나서 저 인도에 이제 신두교하고 이슬람교 있죠. 이걸 교묘하게 또 갈등을 시켜. 분리시켜서 갈등을 조장해서 통제를 하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신사적인 것도 되게 신사적이고 평화적이에요.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통제가 좀 느슨하고 인도주의적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국 통치 한번 걷고 나면 그 나라가 분열돼 있어. 예. 왜냐 영국의 통치 제도가 그거든. 분열하고 간접 통치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야. 지금도 인도에서도 이제 지네끼리 뭐 카스트끼리 분열하고 그 다음에 뭐 지네끼리 뭐 신두교나 이슬람 분열하고 대입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영국이 만들어 놓은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영국이.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식민지 유지를 드는 경제적 부담은 이렇게 간접 통치와 분열 통치로 분리 통치로 해갖고 그 영국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리적 방식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개개인 사람은 없었던 건 아니고 개개인 사람도 있었죠. 뭐 인도 간디처럼. 자, 그다음 프랑스를 보죠. 프랑스는 영국 당후 많은 식민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였다. 절정기인 1920년대 프랑스는 전 세계 영토의 10분의 1을 차지했고 1830년 알제리에 침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민산업은 아프리카와 에서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까지 뻗어나갔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인도차이나 지역을 확보하고 중국에는 1849년 상하이 일정 지역에 조개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1846년엔 조개지 삼았다. 자, 1846년까지 프랑스 조개, 공동 조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 독일로부터 토고와 카메룬을 확보했고, 오스만 투르크의 터키 일부에 대한 권리를 받아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제국주의는 이 터키 일부,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권리는 뭐냐면 성지 간할권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부터는 이제 그 프랑스 제국주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그 토착 문화를 존중해 줬어요. 통치 비용을 줄이려고. 근데 얘네들은 그냥 그것이 이식을 시켜. 그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거기에 이식시키는 방법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수단이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를 파견해갖고 선교사 몇 명이 죽으면 또 그걸 뭐, 핑계 삼아 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자기의 그 프랑스 문화를 이식시켜요. 이게 영국하고 좀 다른데 이걸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해요. 자, 그래서 프랑스의 제국주의 특징은 문명화의 소명을 강조한 동화 정책이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도 동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계몽주의의 그 모국인 프랑스는 그 서구의 앞선 문명을 다른 야만인들이 전해줘야 하는 소명을 강조했고 이는 다른 서구 열강도 공유하는 제국주의 명분이 됐다. 일례로 프랑스는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알제리에 이슬람교를 포기하는 시민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법을 제정하고 제정의 정치적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니까 이슬람 포기하는 시민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런 법을 제정해서 이제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별로 잘 안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자국의 이제 자국 식민지에 또 뭐냐면 프랑스어를 또 강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랑스어가 많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공용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야. 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독립과정은 영국과 비교해서 훨씬 더디고 장혹했다. 그래서 1944년 1월 자유프랑스 이끈 드골 장군은 콩고의 수도 브르자비에서 식민지가 식민제국을 이탈할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치정부를 수립한 걸 고려하지 않겠다. 영국과 좀 다르죠. 근데 이제 1944년 영국의 식민자가 스탠리는 영국의 제국주의 틀 안에서 식민지 국가의 자치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식민지 국가의 자치와 그 다음에 고유한 문화를 인정한 데 반해서 프랑스는 자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문화를 강요했다. 네. 그런데 있는데 근데 영국이 항상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까 이제 식민 통치에서 분열 통치 같은 거, 분리 통치 같은 것들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가 끝나는 날 독립하고 나서 후유증은 오히려 영국의 식민지가 더 강해요. 예. 자, 그러니까 프랑스 집권층은 이단트던 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이어졌고 1945년 알제리 북부에서 이제 그 당시 승전국 프랑스군의 할인 행사가 알제리 독립의 시기가 바뀌자 이를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6천 명이 사망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알제리 독립투쟁이 상당히 유명하죠. 예, 전후에 곧바로 시작됐던 투쟁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알제리인들이 그 프랑스 그때 도와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에 가서 피도 많이 흘렸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막상 이제 프랑스가 뭐냐면 그 비시 정부를 떼었고 이제 해방이 되고 그 정부가 수립되니까 얘네들 안 도와줬어. 오히려 탄압을 했죠. 독립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알제리인들이 분노감에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프랑스 투쟁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프랑스는 자국 군대를 통해서 여기를 뭐냐면 했던 게 아니라 진압했던 게 아니라 웨인부단을 파견했어요. 웨인부단. 프랑스 웨인부단 유명하죠. 프랑스는 자국 부대는 그 국내에서만 주둔하고 있고 대개 식민지 같은 데서는 외인 부대들 이제 뭐냐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고용해 갖고 외인 부대 만들어 갖고 용병이죠. 이 사람들 이제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용병들이 와 갖고 이제 알제리인들 많이 학살했어, 학살. 그래서 나중에 드골이 이거 안 되겠다, 알제리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 갖고
독립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웨인 부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예 프랑스에. 그래갖고 이제 다시 본국에서 이제 뭐냐면 프랑스 군대에서 본국 군대 동원해서 웨인 부대들 뭐냐면 진압을 해버려. 결국에 독립을 시켰죠. 자, 그다음에 1947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독립항쟁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수만 명을 사상자를 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독일을 볼게요. 자, 신생국가 독일의 식민지를 국위의 상주로 봤어요. 경제적 목적보다는 자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에름 2세하고 그다음 비스마르크가 좀 다른데, 비스마르크는 좀 눈치를 봤어. 그래서 종종 영국과 프랑스 같은 기존의 강대국들이 차지했던 식민지는 좀 피해서 좀 약간 남아있는 그 땅들 있죠. 그런데 들어가서 식민지 삼았는데, 비에름 2세는 그냥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있든 간에 막 밀고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제 삼국 협상을 막 그 체결하게 되죠.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독일은 1880년대에 아프리카와 태평양, 아시아 여러 식민지를 확보했다. 그래서 1884년에 뉴기니 일부를 획득했고 1887년에 중국의 칭다오 지역을 점령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여기가 중국의 교주만 일대죠. 상동성에. 그래서 칭다오는 교주만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칭다오는 나중에 그 독일인들이 만든 이제 뭐냐면 일종의 식민 도시고요. 계획 도시고 교주만 일대 장악해서 거기에 칭다오라는 그 계획 도시를 세웠는데, 독일 하면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칭다오 맥주가 유명하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서남부의 지금의 나미비아. 자, 그 나미비아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남아프리카 연방 그 위에 있는 나라야. 예. 거기에 남아인과 헤로르를 학살하면서 식민지를 삼았고, 아프리카 동부의 지금 탄자니아 지역도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미비아하고 그 탄자니아에 많은 그 뭐냐면 아프리카인들이 학살됐어. 근데 지금까지 독일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사과도 안 해. 그래갖고는 유대인들 그 학살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사과하잖아요. 막 인정하고 브렌트 총리가 저 폴란드 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징징대고. 근데 되게 이중적이죠. 유대인들은 힘이 있고 국제 여론에 어떤 알려져 있으니까 그건 하고, 요 나라들은 뭐 알려지지 않고 힘도 없거든. 그러니까 무시해 버린 거야. 이게 되게 뭐냐면 좀 약간 사회 열강된 어떤 이중성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또. 그래서 이 식민지 경쟁에 후발주였던 독일은 기존의 식민지 강국들 그리고 새로 부상된 미국들과 충돌하였다. 미국은 자국과 비교적 가까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독일 식민지 확대을 반대했다. 왜냐면 바로 앞마당 아니야. 자, 독일은 식민지에서 했던 가혹행위, 특히 다른 유럽 국가의 신문에 대서특필했고, 영국과 프랑스 등도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 잔혹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식민지 통치에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에 새로운 식민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독일의 행보가 자주 눈에 거스르는, 자기도 똑같이 해놓고는 더 이상 이제 장혹한 행위가 필요 없으니까 좀 이제 있는데 얘가 갑자기 장혹한 행위를 하니까 그게 좀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식민지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예, 다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스마르크 주도도 1884년 베르린에서 열린 유럽 열기 정치인 모델 아프리카 분할 논의가 있었는데,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베르린이. 그러니까 그 앞에 언급했던 그 베르린이가 아니에요. 상스테파고 조약에 항의받고 했던 행위가 아니라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인데, 요때 이제 회의에서 이제 왜 얘기가 문제가 됐냐면, 왜 개최했냐면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벨기엘이 이제 어디를 점령했냐면 요 콩고를 점령했어요. 콩고 여기까지. 이 콩고는 콩고강 유형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 콩고강이 있는데 요걸 점령해 버린 거야. 근데 이 콩고를 노렸던 나라가 벨기에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해버리고 레오폴드 2세가 요 장악하고 막 떵떵거리고 하니까 자, 이걸 못 봐준 거야. 이 콩고는 그 벨기에에서 40배나 넘어요. 이 조그만 나라 여기 점령한 걸 못 받은 조그만 나라 벨기에 여기를 점령한 것을 못 보겠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받은 그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항의를 했어.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비스마르크가 여러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일단 벨기에는 그
국왕 레오폴드 2세 콩고 지역에 대한 권리 인정받은 거야. 예. 그리고 베네를 거치면서 열강 사이 아프리카 식민지 경제 치열했는데 그때 정해진 원칙이 뭐냐면 먼저 식민지를 개척하면 원주민 동의를 강제로 받아내면 그 지역의 소유권을 통치에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원칙이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먼저 땅을 선점하면 그 원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가 식민지 통치를 하겠다고 근데 원주민 동의가 뭐 거의 뭐 강제적이거나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받고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와서 깃대 그 뭐야 깃발 꽂는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 10년 뒤에 아프리카는 나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유럽 열강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닝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베드닝 열강 이제 식민지를 땅 따먹기를 해요. 근데 이 땅 따먹기 할 때 얘네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 국경선 좀 이상하죠? 이게 반듯반듯해. 예. 원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경선 이렇게 반듯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자를 그어가지고 식민지들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눈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민족, 언어 이런 것들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서로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부족이 다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같이 살게 되는 거야. 또 헤어지게 되고 같은 부족에도 그래서 나중에 독립 후에 이게 뭐냐면 내전의 원인이 돼버린 거야. 예. 이런 것들 땅 따먹기식의 어떤 국경선 설정 등이 원인이 되었다. 예. 자, 미국을 보죠. 자, 미국은 제국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898년에 그 에스파니아와 아메리카에 간의 전쟁을 통해 이걸 미소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 에스파니아가 갖고 있던 식민지를 자신의 반식민지로 삼았다. 또는 식민지로 삼았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전쟁이 났냐면 이거 좀 볼게요. 쿠바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거 어디다 적어놨나? 네,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죠. 자, 여기 보면 그 미소 전쟁은 이제 1895년에 쿠바인들이 스페인 본국에 반란을 비롯된 거예요. 원래 쿠바는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죠. 근데 이때 이제 초창기 때는 예전부터 반란이 많았어. 근데 미국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95년에 그 쿠바의 반란에 갑자기 미국이 관심을 보이면서 뭐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있었던 반란은 어차피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버려뒀는데 1800그 4, 50년대부터 이제 점점 큐바의 이제 개발에 사탕수수산들이 거기 농장들이 많잖아요. 미국 자본들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자본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미국이 이제 경제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그냥 미국이 쿠바를 장악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쿠바에 반란이 나니까 그 당시 미국 정부가 쿠바에 개입을 하게 돼. 근데 이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냐면 메이노 폭발 사건이 일으켜요. 네. 여기 좀 밑에 있지만 그러니까 메이노가 이제 미국 군함이 있는데 이게 스페인 군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침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어, 사건을 조작한 거죠. 실제로 메이노는 뭐냐면 구에도 계속 있었어요. 예. 이게 조작된 사건인데 이걸 미국 정부가 흘리거든요. 그래서 막 그 뭐냐 신문 타고 막 이제 알려지게 된 거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 시작하자마자 며칠 만에 어, 미국군은 마닐라만 산티아고 등 여러 곳에 승리하면서 수개월 만에 이제 끝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파리 조약을 맺게 돼서 이 조약 결과 그 쿠바는 독립하고요.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와 강과 필리핀은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근데 이 쿠바가 독립됐다는데 실제 독립을 시킨 게 아니라요. 일종의 자치구구 그러니까 뭐야 보호구 남긴 거야. 그러니까 거의 식민지라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미국 쿠바는 미국 자본에 의해서 종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읽어볼게요. 예. 이거 왜 안 돼? 잠깐만요. 이거 기능이 왜 갑자기 안 되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소 전쟁을 통해 필리핀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필리핀들은 미국이 새로 점령적으로 들어온 것을 강하게 저항했고 전쟁은 1903년까지 치열하게 이어졌다. 한편 이 전쟁에서 1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과 4,200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더 나가서 그 1898년에 하와이도 이제 병합을 했어요. 하와이는 원래 독자적 하와이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와이 왕국에 이제 그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주를 해온 거죠.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미국인들이 군대를 조직해갖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하와이 왕국을 정복시키고 하와이 공화국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이 하와이 공화국을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 합병한 것처럼 미국한테 좀 합병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을 해갖고 50번째 주로 삼죠. 마지막 주죠. 자, 그래서 하와이 병합은 하와이 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하와이 왕실의 무력을 정복한 사건이다. 그로부터 96년 지난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위원회와 함께 하와이주에게 사과를 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돼 있다. 뭐 이미 다 먹어놓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은 식민지 활동이 많았냐? 그건 아니야. 예. 식민지 활동이 이제 몇 개 언급했지만 식민지 활동은 대부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예. 식민지가 별로 많지가 않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자체가 상당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 지금 개척하기도 힘든데 식민지까지 개척할 여유가 없죠. 오히려 자기 땅 개척하는 게 더 뭐냐면 이익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식민지가 적었고요. 그리고 영토 욕심이 없어. 얘네들은 경제적 욕심 강한데 영토 욕심이 없어. 예. 그 영토 야심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되게 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같은 나라는 뭐 와가지고 이제 땅도 점령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냥 경제적인 뭐냐면 욕심만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자, 20세기 때 들어 미국이 새로 확보한 지역은 천연 자원이 많거나 대규모 이주가 가능한 곳이거나 주 무역을 하기 위한 거예요. 미국은 경제적 목적이 제일 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와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가 는 환관이 될 수 있고 관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잠깐만 네, 푸에르토리코와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 가는 한가이 될 수 있고 필리핀, 괌, 하와이는 중국과 일본 시장으로 진출한 다리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1899년 미국의 국무장관 회의가 중국의 문호 개방을 요구했고 중국이 특정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걸 막고 그 대신에 어느 나라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미국의 제국주의를 문호 개방 제국주의 또는 자유무역 제국주의인데 미국은 중국에 접근할 때 영토에 별로 관심 없고요.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다. 예, 이거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경제적 이득만 관심 있어. 왜냐 직접 지배하면 통치 비용이 들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개대 정부 하나 그 개된 정권 하나 세워놓고 얼굴 마담하면서 뒤에서 경제적 이득 챙기는 게 뭐냐 실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호 개방 정책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죠. 이게 06년 기출문제가 16년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더 살펴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영토가 넓어 상대적으로 해외에 관심이 낮았던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해외 진출에 눈을 돌린 집단은 기업가다. 그래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을 갖춘 미국의 농업과 공업 생산은 더 이상 국내 수요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1890년 싱어의 재봉틀 회사와 노펠의 스탠다드 점유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했다. 자, 이는 미국 상품을 파는 것이 꼭 미국의 우월한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스토웅 목사는 앵글로색슨의 우수한 제도와 가치를 열등한 민족에게 전파해야 된다. 그 방법으로서 미국 상품의 소비를 하는 것이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의 통치의 특징은 정책의 특징은 일단은 영토의 확보보다는 좀 경제적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식민지를 확보하더라도 되게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배 형태였다. 이게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좀 식민지가 적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국의 제국주의 정책 같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벨기에이 없어가지고 벨기에는 좀 약간 듣보잡이지만, 자 벨기에를 보면 벨기에는 그 당시 아프리카에 가서 어, 직접 그 해서 복리 후생 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런 것을 강조했어요. 백인의 지위에 따라서 복리 후생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직접 가서. 네. 그래서 이제 복리 후생 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또 한편 아프리카인들 많이 학살했죠. 레오폴트 2세 그 콩고 레오폴트 2세가 이제 콩고를 자신의 뭐 사회주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뭐냐면 착취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 관련된 내용이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잠깐 읽어볼게요. 미대인에 있죠, 미대인에. 음, 아닌가? 잠깐 비상인가? 예전 찾아놨는데. 음, 여기. 자, 레오폴트 2세 콩고 식민지 수탈 볼게요. 자, 벨기에 왕 레오폴트 2세는 콩고를 자신의 사유지로 삼고 콩고의 강대 고무 생산지가 많았는데, 요 생산지였는데 콩고는 산업화 이후 대부분 기계가 고무 부품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고무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레오폴트 2세는 그 고무 수익을 빨리 얻기 위해서 콩고를 장혹하게 착취했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착취했냐면, 사람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손과 발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보면 이제 콩고 관련된 내용들 보면 그 내용이 나와. 막 손과 발이 잘려 있는 그런 내용들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잔혹하게 착취한 거죠. 예. 그래서 마을 터친 벨기에군은 여자들을 볼모로 잡은 다음 마을 사람들이 고무 수액을 가져와 약 풀어주었다. 본인들은 할당된 착취 양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책찍으로 매질되었고, 고무 수액 채집에 협력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 몰살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레오폴드 2세의 강압적인 통치로 콩고에서는 약 1,0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근데 벨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사과도 안 해요. 예, 콩고가 그렇게 잘 사는 지역도 아니고 국제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고무 생산을 위해서. 예. 그래놓고 겉으로는 복리후생을 하고 하면서 몇 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 만들어주고 병원 만들어 놓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착취를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가끔씩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식민지 수탈과 같은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서양사 개론, 넘어가면 아프리카 분할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그 세 번째 인증번호죠. 17, 아니, 세 번째 인증번호는 12번이에요. 세 번째 인증번 12번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